자, 아까 내용에서 이어갑시다. 자, 상황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었지. 결국은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위해서 붙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특히 후발주자였던 누구의 이제 성장이, 독일의 급성장이 다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독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에서 밀렸던 오스트리아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애들을 끌어들여서 삼국동맹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초전 같은 성격을 가진 동맹국을 결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영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인근 두 나라야. 독일 양쪽에 프랑스와 러시아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독일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독일을 전반적으로 그 관리하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있으니까 영국이 어디하고 어디를 끌어들여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삼국협상이라는, 삼국동맹 대 삼국협상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의 축이 만들어져서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지. 이게, 이 대립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기름을 붓는 건 여기에 플러스 뭐가? 민족의 자존심을 건 민족주의적 대립이, 민족주의적 대립이 기름을 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 사실은 전쟁의 도화선을 땡기는 이제 가장 자극적인 문구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이익, 우리 민족의 피해, 이런 개념들이잖아. 지금 사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지금 문제들, 일본과 우리, 중국 이런 대립도 사실은 서로 간의 민족이 다르고 민족의 지금 엮인 역사가 다르고 그러니까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야. 야, 우리가 작년에 막 이 광복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거 사지 말자는 이거 뭐야 이거 운동을 해서 막 유니클로 안 사고 노제팬 가지 않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일본 안 가기 운동, 유니클로 안 사는 거 운동, 맥주 안 먹는 거 이런 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본도 뭐에 지금 성격이 민족주의의 성격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도화선인데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지. 큰 틀의 판은 뭐가 짜놨는데, 큰 틀의 판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쟁탈전이 짜여져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딱 불을 붙여가지고 터트리는 건 뭐가? 민족주의의 대립이 터트린 거지. 이 민족주의는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의 대립. 게르만족 대 슬라브족의 대립. 이게 이제 불을 달는 거지. 게르만족은 유럽의 주요 3대 민족이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인데, 게르만족의 대표가 어디야? 독일인 거고, 슬라브족의 대표가 어디야? 러시아인 거야. 지금도.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얘네 둘이 대표인 건데, 이 불을 당긴 건 어디라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반도라고. 그래서 고기를 지도에서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셀프 줌. 선생님 여러 가지 한다. 셀프 줌으로 내가 여기 유럽 지도를 좀 해놨어. 셀프 줌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게 이제 유럽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어디야? 요 축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꽤 크지 땅이. 이 독일이 축인 거고, 독일의 양쪽 국경으로 프랑스와, 지금은 이제 여기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가 돼 있지만 여기가 예전엔 다 그냥 다 러시아야. 기본적으로 리투아니아 정도는 빼고 여기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여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러시아야. 그러니까 이쪽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독일의 왼쪽에는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삼국동맹 대 삼국협상의 대립 과정 속에서 불을 당긴 건 어디냐면 여기 이탈리아 반도, 요 장화 모양으로 생긴 게 이탈리아 반도 옆에 그리스 위에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지금 지도로, 지금 나라 이름대로 치면 여기 지금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있는 여기 있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부르고, 이 발칸반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유럽의 폭풍을 가져올 곳이라 그래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 유럽의 화약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 왜냐하면 이 지역이 게르만족도 살고 있고 슬라브족도 살고 있고 막 뒤엉켜서 살고 있는데, 얘네가 원래는 지금은 터키라고 이제 작아진 나라지만 이때 당시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지?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대제국이 여기 그리스 빼고 여기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스도 처음엔 차지하고 있다가 뺏긴 거고, 여기가 다 어디 땅이야? 여기가 다 오스만 제국 땅이야.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발칸 전쟁 전에 여기 발칸 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크림 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있던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굴복시키면서 요쪽 유럽 쪽에 있는 땅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부터 벗어났어. 쉽게 얘기하면 남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다가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들 민족별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민족이 섞여 있었다 그랬지. 게르만족이랑 슬라브족이 섞여 있는데 슬라브족의 메인 국가가 어디냐면 여기 세르비아야. 세르비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독일도 게르만족이지만 오스트리아도 게르만족이야. 근데 오스트리아가 지금은 좀 허접한 나라지만 오스트리아가 이 당시에는 여기 헝가리까지 같은 나라로 합병이 돼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국이었어. 강대국, 큰 나라였던 거지. 근데 요 아래 이제 새롭게 독립된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 세르비아는 어디겠죠? 슬라브족 계열인데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 계열이니까 자기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합병해 가려고 점점점 넓혀갔단 말이야. 그러다 문제는 어디서 터져? 여기 보스니아에서 터져. 보스니아에서. 왜냐면 지금 선생님 얘기 이제 다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 진짜 혼자서 찍고 편집하고 힘들다. 봤지? 야, 저기 보스니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민족 구성은 슬라브족이 많아. 민족 구성은 슬라브족이 많아. 근데 얘네들 이제 뭐 제우라든가 뭐 공작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어디 계열이야? 이런 애들은 게르만 계열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를 어디에 갖다 합병을 시켜버렸어. 오스트리아에 갖다 합병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보스니아는 사람들은 어디 쪽 사람이 많은데 슬라브족 사람이 많은데 어디에 합병이 돼서 오스트리아에 합병이 돼버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보스니아에서 무슨 문제가 터져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생겼을 때 이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인데 이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여기 이제 합병한 기념으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이제 군대 사열을 나온다는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보스니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단체들, 슬라브족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단체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마음 먹고 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 보스니아에 무슨 자유의 청년단 뭐 이런 이제 허접한 단체가 있어. 이 허접한 단체에 19살 먹은 젊은 애가 이 사열 나온 보스니아의 사열 나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병원 앞에서 총으로 딱 두 발 쏴가지고 한 발 쏴서 둘을 죽여버린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현대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된 거지. 야, 이 사라예보 사건이 얼마나 코미디냐면 이건 뭐 인터넷에 나중에 너네 한번 찾아봐. 이게 사실은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전쟁이 날려고 하면 이렇게 난다고. 사실은 사라예보 사건이 전쟁이 나야 될 분위기는 지금 무르익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인 사건인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정말 청년 애가 왜 죽일 수도 없었는데 이 황태자 부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어쨌든 그걸로 죽으니까 이제 난리 부수가 난 거지. 사라예보 사건. 누가 일단은 뚜껑이 열렸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뚜껑이 열렸지.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의 배우로 누구를 지목을 했어? 세르비아 청년이 죽인 거니까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지목을 했어.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야, 애들 단체들 다 넘기고 우리 수사관이 거기 들어가서 애들 조사하고 그다음 처벌도 우리 법대로 하겠다.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 주권 침해니까. 아니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일본 무슨 왕세자가 우리나라 서울시 찾았다. 서울에서 죽었는데 일본이 니네 고의지 새끼가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찰 파견하고 군대 파견해서 뭐 조사 다 하고 처벌도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이 재판하고 다 하겠다고 우리가 그걸 오케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얘네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제의를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전쟁하려고 마음먹고 이건으로 오스트리아가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세르비아가 그거를 거부하게 되니까 둘 사이에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세르비아가 어디 계열이라고 그랬어? 슬라브 계열이라고 그랬잖아. 범슬라브 계열.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러시아가 있는 거니까. 야, 우리 뒤에 러시아 있어. 건들지 마. 러시아도 야, 내 동생이야.
건들면 죽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니까 얘 뒤에 누가 있어? 독일이 있는 거야. 독일도 야 건들지 마 죽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런 분위기를 깨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하니까 세르비아도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가 세르비아 전쟁에 개입에 선전포고를 하니까 독일도 오스트리아 전쟁에 개입을 선언을 하고 독일이 개입을 선언하니까 나머지 나라들 야 이탈리아는 전쟁에서 빠졌어 한 달 전에. 얘네 굳이 뭐 여기 엮일 거 없다 해서 빠지고 얘네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아까 얘기했던 오스만 제국이 얘네 편으로 해서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뭐에 의해서 삼국협상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뭐가 벌어지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이제 이래서 뭐가 벌어지게 됐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쟁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말 현대 전쟁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게 돼.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전쟁들은 어땠었냐면 그냥 야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전쟁하면 여기 국경선 있는 여기 전선에서만 두 나라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데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야. 원래 지역은 전쟁 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전까지의 전쟁이 소규모 국지전 이런 전투였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은 상황이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한 150년 이상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기로 진화돼서 온갖 첨단 무기가 쏟아져 나오는 첨단전의 형태를 보이게 된단 말이야. 무기의 화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 이전의 무기들은 정말 애들 장난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기들이 너무 화려해지고 야 무기가 화려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많아진다는 거야?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지. 인간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완전 파리 목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숫자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야 여기에 등장했던 게 벌써 그냥 선생님 잠깐 써 여기 처음 등장했던 무기들 비행기 전투기도 이때 처음 등장했어. 탱크 그다음 잠수함 기관총 수류탄 기타 등등 이런 무기들이 다 이때 처음 등장한 거야. 오케이? 특히 육지전에서 작살냈던 건 기관총과 수류탄이야. 다다다다 이거 있지. 그지? 그전에는 땅 이렇게 싸우는 거였으면 발전해서 나온 기관총은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야 이때 지금은 더 발전했어. 이때 처음 나온 기관총이 이제 미국산이 최고라고 치는데 얼마나 쐈는 줄 아냐? 1분에 450발을 쐈대. 1분이면 450명이 죽는 거야. 한 발씩 죽는다고 치면. 그지? 엄청난 무기야. 특히 전투기라든가 탱크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잠수함도 해전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첨단 무기가 동원되다 보니까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딴 걸 못해. 물건을 돌리고 만들어가지고 총력으로 이 전쟁을 지원해야 된단 말이야. 국가가 총동원되는 거야 전쟁에. 그래서 이거를 총력전이라고 말해.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가 산업 몰스톱이야. 모두가 다 뭐를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을 전쟁을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이 재편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모든 물량을 막 쏟아부으니까 전투기 날라다녀, 뭐 탱크와 뭐 기관총 이쪽 저쪽 같이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다 산업화가 된 나라들이 발전된 나라들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땅을 파고 이걸 참호라고 그러지, 참호. 그래서 이걸 참호전이라고 부르는데 땅을 파고 숨어가지고 위에다 무기 대체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물량으로 막 속된 말로 막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도 전진이 안 돼. 이 참호전의 결과,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처음 일어날 때만 해도 이게 아까 얘기한 것대로 4년간 전쟁이죠, 4년. 처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만 해도 2달 정도면 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야. 그 이전의 전쟁들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예상을 깨고 4년이나 가면서 완전 유럽 전체를 다 초토화를 내버리는 거지. 유럽에서만 거의 한 1,000만 명이 죽은 거야. 1,000만 명이. 그러면 유럽 전체가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은 거지. 다 같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온 거야. 이게. 야, 참호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참호전을 펼치는데 2년 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한 거리가 100m래, 100m. 독일과 프랑스 전선에서 얘네들이 2년간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전쟁이 진격해 나간 게 100m,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전의 전쟁과는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1차 세계대전의 문제점들인 거야. 이러면서 계속 전쟁이 지리멸멸하게 가고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인 얘기로 좀 하자면 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누가 준비를 훨씬 잘했어. 독일이 준비를 훨씬 잘했어. 그러니까 독일이 정말 칼같이 준비해서 전쟁이 빵 터지면 빠르게 프랑스 정령해서 프랑스 작살내고 러시아 쪽으로 왜냐면 이 전 세계 전쟁이 과거부터 현대까지 뭐 고대 전쟁부터 똑같잖아. 전선이 두 개로 벌어지면 이게 이기기가 힘든 거잖아. 이 부대를 두 개로 쪼개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서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 미국마저도. 그래서 미국도 지금 미국 같은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현재 미국이 군사에 무슨 목표가 있겠냐 싶고, 뭐 미국이랑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잖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미국의 목표가 뭐냐면 두 개의 전쟁, 두 개의 승리야. 두 군데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두 군데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력을 갖겠다는 게 미국의 야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미국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독일의 계획은 뭐였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프랑스 칠 때 누가 같은 동맹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어디만 좀 막아주면, 러시아만 좀 막아주면 자기들이 프랑스를 일바로 빨리 작살내고 돌려가지고 이거를 끝내고 전쟁을 끝내겠다, 이 논리였는데 이게 안 됐었던 거지.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생각보다 군사력이 너무 쓰레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예상 외로 아까 선생님이 강국이라고 했잖아.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실제 전쟁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바보들의 합창처럼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누구하고 붙는데, 러시아하고 붙는데, 러시아도 정말 숫자만 많고 허접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말만 제국일 뿐이고 강력한 군사라고 얘기하지 둘 다 허접스러워. 근데 그나마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누구한테 밀리니까, 러시아한테 밀리니까 독일이 전투를 두 개로 분산시켜가지고 프랑스 전선과 이 러시아 전선 전투를 다 치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고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독일이 상당히 준비를 잘해서 끝낼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고도 보여지는 거지. 어떻게 그랬으면 아주 인류 역사가 바뀌었겠지. 그지? 이런 분위기로 장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 전체 전쟁에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물량을 모두 전쟁에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로 성장한 게 어디야? 바다 건너에 있었던 미국이었던 거지. 미국은 대서양 건너에서 1차 세계대전과 한 발 건너서 빼있고 물건 팔고, 얘네가 초창기에는 독일 쪽에도 물건 팔아먹고 영국 쪽에도 팔아먹고 양쪽에 다 팔아먹었어, 전쟁 초창기에.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 지금 글로벌 원탑이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원탑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어디였는데? 영국이었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 원탑 국가가 영국에서 누구로 체인지가 되는, 미국으로 체인지가 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진 거지. 오케이?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쪽 피해가 장난이 아니야. 야, 러시아는 정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군인이라든 민간이. 이 중에서 러시아 죽은 사람이 거의 절반 정도 돼. 한 500만 명 가까이가 러시아에서 죽었다고 지금 보여진다고, 사람이든 군인이든. 그러니까 러시아의 피해가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이거 뒤에 이제 공부할 텐데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쟁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춰졌던 추가 독일 쪽으로 기울 뻔도 했는데 독일이 여기서 실책을 벌여. 그게 뭐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이 뭐냐면 독일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게 영국인데 영국이 지금 유럽 대륙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물량이 좀 덜 나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본 건데 그러면 영국에서 물건이 계속 나오는 건 재료가 들어가서 계속 뭔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단순한 생각에 영국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다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상선, 물건 싣고 가는 배를 공격하겠다 선언을 해버려. 그러니까 영국에다 물건 팔지 말라는 소리인 거지. 이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독일 잠수함으로 영국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는 뭐 국가와 뭐 상관없이 막 공격해서 막 조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얼떨결에 뭐가 걸려들어? 미국 배가 걸려들어. 미국 배가 여러 번 피해봤는데 결정타는 미국 유람선이 이 인근을 유람하는. 이것도 웃긴 새끼. 전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유람선이구나. 유람선이 인근 접근했다가 독일의 어뢰 공격을 받고 180명인가가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누가 참전을 해? 미국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을 하게 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중심이 맞았던 전쟁이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쪽으로 확 기울어지니까 결국 미국의 참전 이후로 어떻게 돼? 독일 쪽이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항복하고 이제 도와주려면 뭐 오스만 제국 항복하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은 독일에서 1918년 독일 제국이 항복을 선언하고 쿠데타가 나가지고 장교들이 독일 제국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은 약 4년간 지속된 전쟁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독일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돼.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뒤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엄청난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약속들을 맺기 시작한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결과에 돼요. 꽤 오래 걸리네 선생님. 그냥 이게 사실 시험 안 난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압축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오랜만에 이런 얘기 압축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수업 진행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게 되고, 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세상을 뭐 요런 얘기도 했었다. 이제 전쟁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렸지 1차 세계대전으로.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갈 거라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잖아. 전쟁 시작하면 그 나라들 다 작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언적 의미도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1차 세계대전의 과정 속에서 사회사적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까지 뭐 지금이야 남녀 평등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평준화돼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여성이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된 게 몇 년 안 돼. 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서서히 이제 왜냐면 총력전을 펼치고 이제 공장에서 그런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거 막 만들어내잖아요. 24시간 막 돌려서. 근데 남자들은 다 지금 전쟁 나가고 이제 공장 돌리고 이럴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 그럼 그걸 누가 대신해서 해줘야 돼? 여성들이 나와서 대신 해줘야 되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사회 참여를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굳이 나가서 이걸 할 이유도 없으니까 각각의 나라들 입장에서 여성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 메리트로서 주기 시작한 게 뭐야? 사회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야? 이 사회 참여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약속하기 시작해.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1차 세계대전 때 중반부터 이제 서서히 이루어진다. 영국에서 먼저 이제 이 스타트가 끊게 되고 나중에도 영국에서 여성의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앞 시간에서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엔 과정과 이제 전쟁의 마무리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타임은 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어떤 일들을 벌였었고 그 일이 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한번 살펴보자고. 자, 전쟁과 문명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앞으로도 즐겁게 수업 진행해보자고. 오케이?
또 만나자. 안녕.